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새로운 지방정부의 시작으로 자치구마다 분주했습니다. 서울시장 취임에 이어서 서울의 25개 자치구청장들도 새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먼저 신임 구청장들의 첫 행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민선 8기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새로 취임한 서울의 25개 각 자치구 구청장들도 취임식을 열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습니다. 첫 소식 서주원 기자입니다. 4번의 도전 만에 당선된 이순희 강북구청장. 인수위 기간 한 달을 마무리하고 지역 첫 여성구청장으로 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나, 둘, 셋! 민선 8기 강북구정의 슬로건은 내 삶의 힘이 되는 강북. 이 구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신강북선 등을 통한 사통팔달의 강북구, 구청장 직속의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 신설 등 자신의 공약들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강북구라는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익숙함에 안주했던 오랜 습관을 과감히 벗어버리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소의 무리와 고통이 따르더라도 정제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변화의 몸부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365일 밤낮 없이 사람으로 붐비던 지역의 영광을 되살리겠다. 초선의 김길성 중구청장도 행정 책임자로서의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김 구청장의 취임사에서는 하나 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라는 비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지난 4년 집행부와 갈등을 빚었던 구의회와의 상생 협력을 약속하며 구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만큼은 평가받고 독점하는 일은 없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2만 중구민 모두의 마음을 골고루 헤아리는 깨어있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를 만들겠다고 나선 정문원 종로구청장 등 나머지 서울 대부분 구청장들 역시 같은 날 취임식을 열고 새 출발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4년 뒤 지금의 약속들은 얼마나 지켜져 있을까? 앞으로 25명 구청장들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구청장 취임식 후 첫 행보를 전통시장에서 시작한 자치구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 등 상권 개발 공약을 지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는가 하면 전통시장 상인을 만나 민심을 듣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현장 탐방도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강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민선 8기 구정을 인왕시장에서 시작한 이성원 서대문 구청장.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모인 시장에서 취임 첫 행보를 알렸습니다.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등 지역 상권 개발을 위한 신임 구청장의 포부를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고자 기획한 겁니다. 딱딱한 취임식 대신 헤드셋을 착용하고 경제와 복지 등 각 분야에 혁신을 내세운 8대 찐 프로젝트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신속하게 하되 이제 이 홍작권 그리고 북가자 이동 남가자 이동 있는 가적권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있는 신촌권 그리고 부가연권 이 4개 권역을 중심축으로 해서 이 개발 사업들을 저희가 아주 확실하게 함으로써 오원석 도봉구청장도 취임 후 첫 주말 지역의 전통시장을 순회했습니다. 방학동 도깨비시장과 신창시장 등 지역의 전통시장 6곳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나 소통한 겁니다. 침체된 시장 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상인들이 협업하면 자치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직접 제안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여기는 형제들이 많으니까 네네네. 우리 시장 상인 구성을 좀 하셔요. 네, 해야죠. 치솟는 물가 상승에 지역 상권 침체기 회복에 나선 신임 구청장들은 전통시장에서 첫 행보를 시작한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권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알렸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신임 구청장 행보에 이어서 지방의회도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저희 BTV 뉴스에서는 30년 역사를 가진 기초의회 현 주소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기초의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를 주제로 보도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그 첫 순서로 기초의회의 역사와 의미를 짚어보고 또 여전히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현 주소를 점검합니다. 김대우, 이정윤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유세 차량이 올라 선거운동을 하는 게 평범해진 요즘. 흥겨운 노래로 자신을 알리고 때론 여럿이서 율동도 펼치며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들. 그러나 합동연설회가 사실상 유일한 선거운동이었던 30년 전. 기초의원 선거는 그렇게 다시 치러졌고 구의회라 불리는 기초의회가 마침내 부활하게 됩니다. 이제 합동연설회를 2번 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연설문이 또 중요하잖아. 내 머릿속에 들은 거 그대로 이 메모해가지고 나가서 홍제 초등학교의 교장에서 정말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의 소견을 발표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약과 이런 것을 실천으로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제도가 없어졌는데 5.16 군사정변으로 인한 강제 해산의 아픔을 딛고 지난 1991년 다시 문을 연 기초의회. 그러나 당시 기초의원의 역할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고 또 누구 하나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일대 구의원들은 스스로 익히고 또 배워가며 기초의회라는 탑을 쌓았습니다. 의회라는 게 새로 생겨가지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지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미나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바로의 그 의정 활동에 임했을 때 많은 그 어떤 그 부담을 갖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만은 그런 게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전국의 구의원들이 그때 당시에는 다 그랬어. 근데 그때 선출된 구의원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없었고 그 지역에서 참 많은 활동을 하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위에서 선택을 한 거거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컸지만 기초의회는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2대와 3대, 4대, 5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했고 어느덧 지난해 부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자치단체, 즉 구청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많은 그 어떤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또 개선할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헤칠 수 있고 또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초의원들이지 다른 어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아닙니다. 광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광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기초의회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련도 겪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 의장 자리를 두고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며 감투 싸움만 벌였던 상당수 기초의원들. 되풀이되는 낯뜨거운 모습에 기초의회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따가운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봉급받아서 자기 아무 일 안 해도 봉급을 받으니까 출석률도 그리고 연구도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초대 의원으로서 참 야당 의원으로서 지금 결산 검사할 때 회계사를 쫓아가고 안타깝습니다. 이제 8대 의회가 지나고 9대 의회를 맞는데 많이 발전되고 개선된 점도 있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크게 신뢰받지 못하는 의회 발전상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의회는 현재 진행형이고
더 나아지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기초의회 출범을 맞았습니다. 기초의회라고 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특히 국민들을 위한 하나의 생활자치이기 때문에 어떤 정당 정치에 휘말리지 말고 오로지 국민들의 삶을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분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 정책들 말하고 그 말을 할 때 당리당략보다도 그 정책을 피부로 정말 느끼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대안들, 또 이야기들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초의회와 의원들. 30년을 넘어 40년을 향하는 지금,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요구에 제대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 볼래? 너 한번 선거법 당해볼래? 당해볼래? 후회할래? 후회할래? 거기서 5만 구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파행, 막말, 몸싸움, 외유성 해외 연수. 기초의회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서 여전히 나오는 제목들입니다. 우리 동네,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기초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바뀌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권한은 늘었지만 기초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물음표. 기초의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보니 무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때마다 인물과 정책이 아닌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 선거를 할 때 보는 이름들이 거의 다 생소했어요. 선거 때 말고는 정말 잘 보지도 못하는 이름들이고 해서 누구를 뽑아야 될지조차 어려워서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해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선거 후에는 기초의회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없던 일이 되는 공약, 정당 갈등과 감투 싸움, 자질 논란까지 기초의회 무용론, 폐지론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막상 이렇게 선거가 끝나면 공약들이 조금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공약도 일종의 약속이니까 좀 더 의정 활동에 있어서 이제 본인이 하셨던 거를 좀 이제 번복되거나 취소되는 일 없이 좀 더 잘 지켜주면 저희 구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지방자치 역사 속에서 봤을 때 그러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자질을 안 갖춘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이고 노력을 안 하는 의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책임의식의 결여로 인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인 지방자치 제도, 그 중심에 서 있는 기초의회가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생을 생각하는 생활정치가 아닌 정당정치를 하려는 점과 또 전문성을 요구하는 예산과 회계 등에서 판단력이 떨어진다거나 또 지방의회에 대한 외부 회계 예산이나 그다음에 객관적 활동 등에 대한 전달이 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주민들한테 큰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을 많이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층 더 도약하려면 기초의회 노력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원들이나 의회가 이제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어떤 제도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관심이 주민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제 주민들이 실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양쪽에 다 노력을 해줘야 된다. 올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기초의회 권한은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변화를 통해 무용론이라는 꼬리표를 떼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자치구 기초의회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기초의회마다 전반기 의장단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예상대로 순탄치 않은 상황인데요. 먼저 서울 강서구 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같아지면서 의장단 선거가 시끄럽습니다. 일단 전 후반기를 나눠서 한 번씩 맞자는 의견에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모양새지만 어느 당이 먼저 의장직을 맡느냐를 두고 양 당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2석, 국민의힘이 11석을 차지했습니다. 다수당이 의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한 명이 의장직을 수행할 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이 돌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양당의 의석수는 같아졌고 다수당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초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의장단 선거마저 미뤄졌습니다. 어느 정당이 의장직을 맡느냐를 두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후반기 한 번씩 나눠 맡는 게 유력합니다. 11대 11의 상황에서 협치, 상생 차원에서 나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제는 11대 11의 의석수가 똑같아졌음을 해가지고 뭐 위원장이나 의장은 동수로 가야 된다. 똑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당이 먼저 의장직을 맡느냐를 두고 양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다수당이었던 상황에서 먼저 의장 후보를 내정한 만큼 전반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라는 점과 새 구청장과의 협치를 이유로 국민의힘이 전반기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경선을 치러서 최동철 의원이 후보자로 내정이 됐습니다. 질서 순서대로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최동철 의원이 민주당의 후보자고 전반기에 최동철 의원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임 구청장이 야심찬 공약을 실천을 하는 과정 중에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반기에 집권 여당이 의장직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양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제9대 강서구의회 개원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감투 싸움에 목매는 기초의회의 모습을 또 보이게 돼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강서구의회 신뢰도는 추락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의장에 출마하겠다고 당적을 바꾼 그 의회도 있습니다. 종로구의회에서는 의장 선거를 앞두고 9대 의회 취임 4일 만에 당적을 바꾸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비난이 거셉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우리 함께 9대 의회를 잘 이끌으셔서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봅시다. 30여 년간 종로구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종로구 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한 라도균 의원. 그런데 9대 의원으로 시작한 지 4일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당시 라 의원은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탈당서 제출은 맞지만 정확한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종로구 의장 후보 선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재선 의원 3명 가운데 라 의원이 지목되지 않았고 지난 4일 오후 탈당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제 처리됐죠? 탈당의 맨날 영당법에도 X 제출을 하면 즉시 탈당 처리가 완료된 거예요. 민주당을 탈당한 라 의원은 다음 날 오전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당이 됐으니까요.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봐야죠. 입당하려는데 기순하겠다는 오직 퉁퉁 들이대고 그럴 순 없잖아요. 9대 의회 개원 당시 종로구의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6석, 국민의힘 5석이었습니다. 라 의원의 당적 변경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으로 바뀌었고 라 의원은 의장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해 임기 시작 5일 만에 당적을 바꿨다며 공천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선택을 기만하고 정당 정치를 변질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취재진은 라 의원에게 정확한 탈당률을 묻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성동구의회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갈등하면서 결국 반쪽짜리 개원식이 됐습니다. 전반기 의장에 김현주 구의원이 선출됐는데 반쪽짜리 개원식이 돼버렸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김현주 구의원이 9대 성동구의회 상반기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성동구의회 역대 최초 여성 의장이 탄생됐습니다. 김현주 의장은 6대 성동구의회 처음 입성해 8대, 9대에도 당선된 삼선 구의원입니다.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되 견제와 균형의 묘를 살려 진정으로 민의를 대표하는 균형의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에는 양옥희 구의원이 선출됐습니다. 8대에 이어 9대에도 입성한 재선 의원입니다. 성동구의회 의장단은 재석 의원 14명 가운데 9명만이 참여해 선출됐습니다. 때문에 이어서 진행된 개원식에는 곳곳에 빠진 자리가 눈에 띕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갈등하면서입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2자리를 원하고 더불어민주당은 1자리만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9대 성동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9석, 국민의힘 5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작부터 갈등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9대 성동구의회, 향후 협치라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이어서 노원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8.4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태릉 골프장 주택 공급 계획. 당초 1만 호 공급이 목표였으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현재는 6,800가구로 조정됐는데요. 최근 공청회가 무산되고 서울시의회에 주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반대 여론이 여전합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 노원구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이 지역구 시의원과 함께 모였습니다. 태릉 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반대 주민청원을 접수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3,000명 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짓는데 연지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한번 조사도 안 했습니다. 청원은 국민 누구든 국가기관의 권한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경우 시정 등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날 시의회에 접수된 청원은 같은 날 개원한 11대 의회의 1호 청원이기도 합니다. 담당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되면 규정상 심사 결과 도출까지 주어진 기간은 60일 이내입니다.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에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장이 처리해야 할 청원으로 보고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하고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해서 우리 청원 유지에 맞게끔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절대 저지입니다. 절대 사수입니다. 공원으로 해갖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자연 환경과 문화재 훼손, 교통체증 유발 등을 우려하며 벌써 2년째 단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에는 지역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청회도 열렸었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오는 11일 다시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미뤄졌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하반기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입니다. 과연 당초 계획인 2024년 입주자 모집까지 가능할 수는 있을지 전망이 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종로 3과 돈화문로 11길 일대는 일반 상점은 물론 포장마차가 줄지은 거리로 유명하죠. 이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은 3년 전부터 자발적으로 골목을 청소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마을 공동체 사업인 품앗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활동이 2년 만에 재개된 겁니다. 현장에 강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녁이면 붐비는 포차거리. 종로 3가 돈화문로 11길 모습입니다. 일반 가게와 거리가게 등 130곳이 모인 대로변에
대청소 준비가 한창입니다. 각종 청소 도구와 물청소 장비를 챙기는 주인공은 38 이웃사촌 회원 80여 명. 종로 3가역 3번 출구에서 8번 출구까지 주변 상인들과 주민이 함께 청소하는 품앗이 행동입니다. 품앗이 문화, 두레 문화를 복원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부분도 서로 해결하고 특히나 위생적이어야 되고 청결해야 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청결 위생 부분을 갖다가 좀 집중 특화해가지고 이 길을 특화 거리로 좀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자생적인 시민운동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도로 주변을 쓸고 물청소하는 사이 구청이 EM 청소 용액과 물청소 차량 등을 지원해 3년째 협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먼저 내 집 앞 청소처럼 나서면서 지역 상권 환경 보전에 봉사하는 공동체 활동이어서 뿌듯해합니다. 예, 저도 뭐 여기서 포장마차 한 30년 넘게 했는데 같이 하니까 더 좋아요. 한결 좋고 또 청소 깔끔하게 하니까 기분도 너무 상쾌하고 좋고 뭐 내가 깨끗하면 남도 깨끗하니까 좋잖아요. 깨끗해서 좋아요.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여 만에 재개한 280m 구간 내 거리가게 환경 정화에 이웃이 협업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이어서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강북구에서는 의암 손병희 선생 서거 100주년을 맞아서 특별 전시와 교육이 근현대사 기념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번 전시회 의미와 또 어떤 교육이 진행되는지 주민통신원이 직접 취재했습니다. 강북구를 담당하는 운현선 통신원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운현선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강북구 통신원 운현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강북구 근현대사 기념관에서 의암 손병희 선생 서거 100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는데요. 먼저 근현대사 기념관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강북구 근현대사 기념관은 강북구 4.19로에 위치한 독립정신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구한 말부터 4.19 혁명까지의 역사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1층은 상설 전시관이고 2층은 기획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느 기념관과는 달리 민초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을 필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특별 전시회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민족 지도자 의암 손병희 선생 순국 100주기를 맞아 선생의 독립운동 업적과 정신을 조명하는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선생은 호소 동학군 통령으로서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으며 3.1운동의 정신적 지주로서 독립운동에 초석을 놓으신 분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손병희 선생이 독립운동에 대비하여 봉황각에서 7회에 걸친 49일 수련회를 할 때 사용한 가마솥을 비롯해서 건국 공로 훈장과 훈장증, 손병희 낙관, 순국가 장례식 모습 등 다수의 귀한 유품과 사진들을 공개합니다. 종교인을 넘어 사상가이자 혁명가로서 시대를 이끌었던 선생의 참뜻을 되새겨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손병희 선생 순국 100주년의 의미를 배우는 전시회 같은데 언제까지 열리는지 또 특별 강연도 진행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의암 손병희 선생 순국 100주기 추모 특별전은 2022년 6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현대사 기념관 기획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근현대사 기념관은 손병희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의암 손병희 순국 100주기 추모 특별전과 연계해서 2022년 상반기 독립민주시민학교 특별강좌 3.1운동을 이끈 민족 지도자 의암 손병희를 개설합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가 6월 18일부터 7월 16일 매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총 5회 진행 계획입니다. 네, 16일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북 구민은 물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교육 일정에 대해 알려주시죠. 네,
총 5회 강연 중에 2회가 남아 있는데요. 교육 일정을 간단히 소개해 보면 7월 9일에는 춘천교대 김정인 교수의 3.1운동과 손병희, 7월 16일 토요일에는 한양대 윤석산 명예교수의 손병희의 주요 저술과 동학, 천도교 사상이 강의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과 학생분들은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암 손병희 선생 서거 100주년을 맞아 강북구 근현대사 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취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선시대 과학수사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검시관의 행차 과정과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국내 유일 문서로 가치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됐습니다. 자료를 소장한 서울 양령시 한의학박물관은 7월 중순부터 일반인에게 유물을 공개합니다.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된 자료의 의미를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조선시대 살인사건의 검시 과정을 담은 그림입니다. 행여 억울한 죽음은 아닌지 여러 차례 검시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했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학예사가 종이 상자에서 조심스레 꺼내든 문서. 꼬깃꼬깃 빛이 바랜 한지 위엔 촘촘히 한자가 적혀 있고 이를 확인하는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약 2m 되는 이 문서의 이름은 복검관 행차시하 인식료기. 1800년대 중반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로 조선시대 변사자의 시체를 검사하는 복검관과 수행인에게 전달한 식료와 말의 사료 내역 등이 일목요연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백미, 소두, 생육,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을 이고 그 아래 이제 먹었던 양들을 하루하루 먹었던 양들을 기록해서 매일같이 3일 동안 17명이 어떤 거 먹고 심지어 이제 말한테도 얼만큼 줬고 뭘 줬고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다 기록한 것들이어서. 지난 2018년부터 서울 양령시 한의학박물관에서 소장한 이 문서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최근 서울특별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됐습니다. 조선시대 사망사건의 검시 과정은 검안이라는 문서를 통해 많이 알려졌지만 행차 시 동행하는 인원의 규모와 초검, 복검 등의 진행 단계를 보여주는 문서는 이 문서가 유일합니다. 서울대 규장각에 약 600건 정도의 검안 문서가 지금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그 복검관이 행차할 때 들어갔던 하인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식료에 대한 기록은 유일한 문서입니다. 문화재 자료로 인정이 돼서 서울특별시 문화재재로 제88호로 등록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된 유물은 7월 중순부터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합니다. 서울 양령시 한의학박물관은 보유한 약 1000여 점의 유물 자료에 대한 연구를 통해 희소성과 미래 가치를 지닌 유물에 있어서는 문화재 지정 신청을 추진해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은 서울역사박물관이 최근 10년 만에 상설 전시실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조선 전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양과 경성,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온 도시의 600년 이야기가 한 곳에 담겼습니다. 서주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조선의 시작과 함께 탄생한 한양. 사대문 안에 인구 10만이 거주할 수 있는 계획 도시였습니다. 번영하던 한양은 나라를 빼앗긴 이후 경성부로 명칭이 바뀝니다. 경기도 여러 도시 중 하나이자 일본의 지방 도시로 격화됐지만 조선의 수도 역할만큼은 지켰습니다. 인구는 계속 증가했고 1930년대 면적은 한양도성을 넘어 지금의 왕십리와 영등포, 용산까지 확대됐습니다. 궁궐 밖에도 일단 그 거리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좀 풍속화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때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지금의 지형과 생활 모습을 갖추기까지 60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서울역사박물관입니다. 최근 10년 만에 상설 전시실이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공간은 더 넓어졌고 지난 10년간 수집된 유물들도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SNS 사진들처럼 18세기 한양 문인들이 서로의 일상을 그림으로 공유했던 기록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던 국민들의 삶이랑은 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시대별로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대해서 깊숙이 알아보는 그런 전시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칫 대한민국 전체 역사와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서울의 역사. 새롭게 구성된 서울역사박물관 상설 전시실에서는 서울만이 가지고 있는 과거와 현재, 미래 도시 이야기를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경희대와 외대, 시립대 등의 대학이 밀집해 있는 동대문구 휘경동에는 대학생을 위한 특화단지 행복아파트가 조성돼 있는데요. 지역의 특색에 맞춰 대학생 입주자는 물론 주민들도 함께 소통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내 대학생을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인 휘경 행복아파트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에서 조성한 대학생 계층 특화단지로 지난해 7월부터 입주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4일 단지 내에는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학생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소통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조성한 겁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이 여론 조사를 했어요. 서로 회의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도서관하고 공동요가방 키움센터가 돼서 저희가 그 시설을 이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1층의 어린이 열람실엔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 도서와 테마별 추천 도서가 가지런히 배치됐습니다. 3층엔 열람실과 문화 프로그램실을 구성해 청소년과 성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치된 장서는 약 9천 권, 사업 공사비로는 12억여 원이 투입됐습니다. 도서관은 인근의 주요 대학뿐 아니라 6개의 초, 중, 고교가 몰려있는 학세권인 만큼 이에 맞춘 배움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됩니다. 학세권에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배움을 특화로 잡았고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유아부터 부모님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생애주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취미생활이라든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한 달에 한 번 문화가 있는 날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서관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며 금요일은 휴관합니다. 한편 동대문구는 같은 건물 2층에 우리 동네 키움센터와 공동 육아방을 조성하고 보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요즘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름철 찌는 듯한 무더위로 병이 나는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엔진 과열로 인한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여름철 현명하게 차량 관리하는 방법,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빽빽하게 차량이 세워진 주차장 한가운데서 불길과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오르고 소방대원들은 불길을 잡느라 안간힘을 씁니다. 주변 차량으로 불이 번지면서 모두 11대의 차가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35도를 웃도는 폭염에 휴가철 장거리 운행이 빈번해지는 여름. 엔진 과열로 인한 차량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운행 전 차량 점검이 필수입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굉장히 많이 좀 뜨겁기 때문에 냉각수가 부족하게 되면 엔진이 과열되고 엔진오일도 부족하게 되면 과열될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속 주행하거나 장거리 주행할 때는 엔진 내부의 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확률도 발생하고 하는 거죠. 가장 손쉽게 차량의 엔진 이상을 점검하는 방법은 시동을 걸 때 소리와 경적의 소리로 확인하는 겁니다. 약하게 힘이 빠지는 소리가 난다면 배터리나 점화 플러그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운전석 왼발 앞쪽에 레버를 당겨 본넷을 열고 배터리, 냉각수, 엔진 오일 등을 차례로 점검합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이 배터리 플러스 터미널 쪽하고 마이너스 터미널 쪽하고
그 부위가 오염이 됐는지 뭐 하얗게 어떤 좀 하얀 때가 많이 꼈다든지 하게 되면 그거는 배터리가 좀 어느 정도 노후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엔진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는 보조 탱크의 중간 이상으로 차 있어야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 기준선인 F선을 지켜주면 됩니다. 엔진 오일의 경우 노란색 손잡이가 달린 엔진 오일 레벨 게이지를 당겨 엔진 오일의 잔여량과 오염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오일이 부족하면 거의 열 쪽이라든지 아니면 바닥 쪽에 찍힌다든지 하게 되면 오일이 교환 시기가 됐거나 오일이 만일 또 소모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색깔이 아주 새까맣게 좀 진하다 싶으면 그거는 교환을 해야 되고. 또 마모된 타이어는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중간 홈에 마모 한계선까지 달았을 경우 교체하고 장거리 운행을 앞둔 경우 공기압도 5에서 10%가량 높여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차량 실내 온도가 외부 온도보다 3배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폭염 속에 차량을 장시간 방치할 경우 고온으로 인한 차량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되도록 그늘 주차하고 폭발 위험성이 있는 배터리나 휴대폰, 손세정제, 페트병 등은 차량 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우성아 미안해. 꼭 데리러 올게. 거센 비가 내리는 밤, 미혼모 소영은 베이비박스 앞에 아이 우성을 버리고 베이비박스 시설에서 일하는 동수는 상현과 함께 돈을 위해 아이를 빼돌립니다. 우성아, 우리랑 이제 행복해지자꾸나. 응? 다음 날 다시 아이를 찾으러 간 엄마 소영은 아이를 팔려고 하는 그들에 분노하지만 키워줄 부모를 찾는 거지. 선이라고 해야 되나? 선이 좋아하시네. 그냥 브로커잖아.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소영도 브로커가 되기로 합니다. 출발. 한편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형사 수진과 후배 이 형사는 팔아서 돈 받으면 전문 브로커지. 현행범으로 잡기 위해 그들을 쫓는데 반드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거니까. 성인 우리 팔아넘길 애가 아니야. 그러면 나처럼 살지 않아도 되니까. 베이비박스, 의도치 않게 만난 이들의 예기치 못한 여정을 그린 영화. 소중한 아기를 안겨드리는 큐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로커입니다. 새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9대 기초의회도 새 인물들이 의정활동을 펼칩니다. 달라지는 기초의회를 연속기획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의장단 선출을 두고 의원들의 자리 싸움이 시작부터 잡음인데요. 당적은 있지만 주민의 선택을 받아 뽑힌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인 인물입니다. 자리 싸움에 탈당도 모자라서 하루아침에 당적을 바꾸는 사태까지 결국 기초의회 무용론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시작을 앞두고 자숙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